교과서 144쪽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 단원이에요. 여기 문물은 보통 우리가 제도, 시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법적 인식,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800년대에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국권 비탈까지 정치 변화를 보셨고요. 그리고 지난 차시에는 영상 2개에 걸쳐서 경제 침탈과 구국운동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사회와 문화의 변화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144쪽에 있는 거라서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첫머리에 지금 개항 후 그리고 갑오개혁 때 선생님 이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의견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종교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시대를 좀 크게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개 정도로 한 8개 정도로 소주제를 나눠놨고요. 첫 번째에 나오는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학교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근대 교육이라 함은 예전의 교육과 가장 다른 점, 그리고 이제 조선이나 구한말, 대한제국 이런 시기와의 교육과의 어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겠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했었던 예를 들면 우리 여자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과학 그리고 이제 법 이런 걸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대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조선이나 대한제국과의 교육에서 좀 다른 지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처음 우리가 이런 과학이라든지 서양식 학문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학교는 사립학교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1876년에 개항된 항구 중에 원산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그때 부산과 인천, 원산 3군데가 개항이 됐었는데 이 원산 지역의 주민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미리 시켜야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초로 사립학교로 이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원산학사고요. 그리고 공립은 이제 조금 늦죠. 조금 늦는데 같은 해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동문학이라는 학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교육하는 공식적인 학원이다 해서 유경공원. 그래서 원어민 강사가 온 점이 좀 특이점이었죠. 그래서 이 근대 교육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단원에 나오는 선교사,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교회, 목사, 그리고 개신교를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도로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라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여기는 사립학교죠. 그래서 주체가 보통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 특히 이 배제나 이화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선교사니까 국적이 외국인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설립한 학교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학교고요. 심지어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여자대학교 형태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질 높은 교육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 바로 이화학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이나 제도 에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차 가부개혁 때 고종이 교육에 관련된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알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초등교육, 기초교육도 국가에서 실시를 하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소학교라는 걸 설치하고자 이제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되는 학교, 이건 한번 공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등에 관련된 이제 관제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부에서 이 학교들을 운영하는 이제 이런 열의를 보이고자 합니다.
1897년에 이제 광무개혁 실시되고 나서는요, 우리가 실업학교라는 얘기는 기술학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능력 있고 적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는 유학생 파견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정부에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지원도 당연히 한다는 얘기고요. 자, 국권 피탈기가 되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게 되어서 수많은 민족 학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이었던 아까 얘기했던 이화학당 선교사가 세웠던 여학교 하나 있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라든지 배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여학교들이 이 시기부터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신민회 회원이었던 안창호, 이승훈 이런 분들이 만든 대성학교, 우산학교는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학교입니다. 대성고등학교는 이제 독립문 근처에 있고요. 오산고등학교는 용산에 있는데 유명한 사립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들이 선생님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외국의 선진 학문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면서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배워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자 언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뉴스 인터넷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매체가 이 출판물이다 보니까 TV나 라디오가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지면으로 의견을 전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문 중에서 요것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방문국이란 18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면서 관보죠, 관보. 그러니까 정부 시설에서 펴내는 이런 신문이었고요. 열흘에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서울을 뜻하는 한성과 그리고 열흘을 뜻하는 순 그리고 신문할 때 보를 합쳐서 한성순보가 1883년에 만들어진 발간된 최초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해서 얘는 정부 시설이었다면 그 다음 신문들은 전부 다 민간이에요. 개인이 펴내게 되는데 특히 독립협회를 창립한 서재필이 이제 영어와 한글판으로 이중으로 그 민중에게 서양 소식을 알리고자 했던 계몽을 하고자 했던 신문과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정을 외국에 소개하기도 했던 독립신문 기억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두 신문도 당시에 유명한 신문들입니다. 특히 황성신문은 조금 양반들이 많이 읽던 신문이었고요.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부녀자는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서민이나 부녀자는 교육 수준이 양반보단 높지 않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한글로 발간했기 때문에 여기 독립신문 영어로 만들어진 독립신문이나 한자로 발간된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읽기가 어렵잖아요. 중국어나 영어 원어를 해야지만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정부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한글이어서 좀 진입 장벽이 낮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문 선생님이 색깔 표시해놨는데 양기탁 우리 기억나시죠? 양기탁 발행인 이곳 주필인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사장을 맡은 대신 이제 실제로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거는 양기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항일 논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을 욕하는 강도가 굉장히 높은 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일본이 가장 없애고 싶어 했던 신문도 대한매일신보였고요. 다만 영국인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신문을 핍박을 했을 때 신문사에 압력을 줬을 때 일본이 받는 국제적인 비난이 굉장히 크고 영국과 사이가 틀어질 수 있죠. 영국 국적인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을사늑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국권을 피탈하면서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기사를 검열한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썼으면 삭제한다든지 신문사의 문을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도 사람들에게 뭔가 소식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물이죠. 자, 그다음에 종교인데 이 시기의 종교는 사회적인 역할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들까? 여기에도 이제 신의 뜻 그리고 종교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 계열이고요. 천도교는 잘 기억을 해두시는데 천도교가 여러분 예전에 배웠었던 1894년 가보년에 배웠었던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하늘의 길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는데 위에 거랑 천주교, 개신교는 예수님, 하느님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동학에서 계승되는 종교입니다. 자, 크리스트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때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둘 다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라든지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담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라든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재단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카톨릭 재단이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 재단이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 알렌, 의사 겸 선교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역할이 한국에서 굉장히 큰 게 그 이유고요. 그다음에 대종교 의외로 잘 나오는데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철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어요. 나철 일사오적 암살단의 한 인물이었고요. 창시 인물이고 단군을 믿는 종교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좀 민족적인 종교고요. 나중에 1910년 이후에는 서간도로 종교의 본산을 옮기게 되면서 대종교도 단원 전체가 무장투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우리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기억해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던 종교적 신념으로 전쟁에 나서서 신의 뜻을 실천하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두려움 없이 굉장히 열심히 전투에 참여를 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있던 종교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계속 있었던 종교이기 때문에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상인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종교에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배층만을 옹호하는 그런 유교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배층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좀 바꾸자, 시대에 발맞추자 이런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한용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쓰신 분으로도 유명한데 자주성, 그러니까 승려이면서 민족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교 큰 일제시대까지 이어지는 종교의 흐름 5개 정도 나눠서 보셨고요. 자, 41페이지에 나오는 건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갑신정변 기억해 볼까요? 갑신정변이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 84년에 일어났었죠. 그러면 1884년이고 동학농민운동이 94년이고 갑오개혁도 94년이고 독립협회 96년이고 애국개몽운동은 1900년대죠. 선생님 이거 연도 다 외워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시대순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때요?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사회의식이 조금 더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느낌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때는 처음 우리가 신문제 없애자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고요. 동학농민운동 때도 어땠어요? 노비제 없애자, 차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법제상으로 공식적으로 갑오개혁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거 시험에도 냈었죠. 신분 제도 자체가 완벽하게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건 얘들아 법만 없어진 거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어쨌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인권은 하늘에서 주신 거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꾸는 데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변화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뭐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확대되고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은 여러분 국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학은 나라를 생각하는 이제 국가와 관련된 학문을 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라든지 줄여서 우리가 국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건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까요? 어떤 우리가 같은 집단이라는,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네, 이런 의식을 주면서 사람들을 연대하게 하고 단합하게 하겠죠. 근데 지금 일본한테 국권을 피탈당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에 앞장섰던 역사학자 중에 신채호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래서 신채호가 주장했던 역사학을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안 오신다면 우리 나라가 위험할 때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위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발전하고 망했는지를 공부한 이런 책이라든지, 그래서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이 이때부터 좀 중요한 인물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를 지킨 분들, 이렇게 배우는 게 이런 의도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이고요. 그리고 월남은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여러분 그 독립국이었다가 이제 프랑스에 점령당하고 그래서 식민지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 조금 더 먼저 식민지가 됐는데, 어떻게 베트남이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가 망했는지를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태리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원래 조그맣게 작은 나라들로 쪼개진 그런 국가였었는데, 이걸 통일을 하는데 앞장섰던 뭐 카부르나 가리발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웅들에 대해서 공부하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기에 뭔가 해결 포인트를 얻고자 이런 책을 출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갑오개혁 이후 공사문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인 정부 문서나 개인적인 문서에 한글을 끼워 넣기 시작하면서 국한 문체는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엔 선생님, 그 전엔 한문만 썼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바꿔서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